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40원을 넘는 등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당분간 환율 급등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물가와 경기에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 논의를 미뤘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닷새 앞두고 이재명, 박용진 당대표 후보는 마지막 방송 토론에서 격돌합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 배우자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단 지난 정부에서 추천하지 않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함께 임명하자는 조건을 달았는데 민주당은 조건부 임명에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 직접 수사 대상을 다시 늘리도록 시행령을 바꾼 것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야당 의원들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법사위와 국토교통위에선 일부 소속 의원들의 이해 충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만 명 중반대로 예상됩니다. 재유행은 이번 주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를 이어가다 올가을 다시 대규모 유행이 찾아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최근 서울 도심 침수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빗물바지가 여전히 담배꽁초 등 각종 오물로 가득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약 6개월이 지난 가운데 러시아가 평화협상 재개 가능성을 사실상 일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지금까지 전사자가 약 9천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새벽부터 중부지방에 내리던 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은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더위가 사그라든다는 절기상 처서인 오늘 남부지방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31도까지 오르겠지만 내일부터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340원에 근접하며 13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외 악재로 달러화가 강세를 이어가면서 환율 시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1,340.2원까지 치솟았다가 1,339.8원에 마감했습니다. 하루 만에 13.9원이 오른 겁니다. 환율이 1,330원을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년 4월 이후 처음입니다. 대외 악재 요인이 컸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인 1년 만기 대출 우대 금리를 0.05%포인트 인하하며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자 원달러 환율이 추가 상승 압력을 받은 겁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의 긴축을 강조하는 매파적 발언이 이어진 것도 달러화 강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 7월 FOMC 의사록에서 강성 매파 스탠스가 지속되면서 이어진 연준 위원들의 향후 금리 인상 경로가 완화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에 반영되면서 달러 인덱스의 강세를 견인하였고 코스피는 1.21% 내린 2462.50에 코스닥은 2.25% 내린 795.87에 마감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1,100억 원 이상 매수한 것은 긍정적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런 상황이었으면 실은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매가 나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현재까지는 외국인들은 소폭입니다만 이제 순매수로 오히려 주식시장을 좀 떠받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양새. 시장의 관심은 오는 26일 미국 와이오밍 주에서 열리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어느 정도 긴축 의지를 밝힐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 급등하는 환율이 오는 25일 한국은행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전문가들은 환율이 당분간 고공행진을 이어갈 수 있다며 정부나 기업들의 대비를 권고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8월 들어 20일까지 무역 수지가 100억 달러 넘게 적자를 기록하며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유와 가스 등 에너지 수입은 큰 폭으로 늘었는데 수출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이 무역 수지를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입액 436억 달러 가운데 3대 에너지원인 원유와 가스, 석탄의 수입이 125억 달러로 30% 가까이 됐습니다. 에너지 수입액은 지난해보다 71% 증가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국제 원자재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 이 원유라든지 가스라든지 석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입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나라 상품 수지 적자에 상당히 큰 요인을 미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수출은 334억 달러로 3.9% 증가에 그쳤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7.5% 줄었고 대중국 수출도 11.2% 감소해 이달 들어서만 대중무역은 6억 6천만 달러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 달 1일부터 20일까지 무역 수지는 102억 달러 적자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1월 이후 누적 적자 255억 달러 가운데 40%가 이번 달 20일 동안 발생했습니다. 8월 남은 기간에 적자폭을 만회하지 못하면 무역 수지는 지난 4월 이후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적자 규모는 6월부터 커지는 추세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무역 수지 악화의 주범인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꺾이는 추세여서 9월 이후부터 수입 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긴축 행보를 이어가고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여전해 교역 여건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미뤄왔다며 사과와 함께 임명 절차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난 5년 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임명하지 않다가 정권이 바뀌자 곧바로 임명하라고 나선 건 앞뒤가 다른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법에 규정된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건 직무유기라며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국민에게 사과하고 조속히 임명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국민의힘의 요구에 대해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대로,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재단대로 공적인 절차를 밟아가면 된다고 일축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규정에 따라 추천해야 할 인사 문제를 어떤 사안과 연계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 순수한 의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게 연계할 사항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조건을 붙이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의 검찰 수사권 완전 복원,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을 두고 한동훈 장관과 야당 의원들이 어제 국회에서 정면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꼼수라고 몰아붙였고 한 장관은 위장 탈당이 진짜 꼼수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기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직전 장관이었던 박범계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시행령으로 오히려 수사권을 확대하는 나쁜 사례를 남겼다고 지적했고, 한 장관은 검찰 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 과거 박 의원도 찬성했었다면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과정이야말로 오히려 꼼수 아니냐고 맞받았습니다. 소위 검수완박, 수사기소 분리, 이 법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입니다. 예. 수사권에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내용대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 필요한 내용의 시행령을 만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꼼수라면 위장 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같은 그런 게 꼼수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한동훈 장관 엄호에 나섰고, 민주당 스스로 지금 이렇게 수정안이 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바입니다. 저는 거기에 따랐을 뿐입니다. 민주당은 법무부가 헌법을 어기고 있다고 되받아쳤습니다. 지금 법무부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삼권 분립과 대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채널A 사건 악연으로 엮인 한동훈 장관과 최강욱 의원이 이해충돌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기소되셨잖아요.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경우가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
아니 지금 그런 태도를 바꾸란 지금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그 사건의 사실상의 피해자는 접니다. 가해자는 최강욱 의원이시고요. 그런데 가해자가 법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어떤 뭐 충돌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상의 이해충돌 규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민주당 의원들은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과거 수사기밀 유출 의혹도 집중 제기했는데 한 장관은 기밀 유출이었다면 어떻게 이 후보자가 전 정권에서 승진했겠냐며 선을 그었습니다. 또 최근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이라는 비판에는 정상적인 수사라고 강조하면서 정치적 이유로 수사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는 건 직무유기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결국 파행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 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사업체에 예산 증액을 요구했고 이게 받아들여졌다는 주장이 새로 제기됐는데 조 의원은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결산심사에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을 집중 제기했습니다. 조 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상임위의 업무 관련성이 있으니 다른 상임위로 옮길 때까지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요구한 겁니다. 국회가 그런 이익단체들이 대정부 수주활동을 하는 영업의 장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논의하고 정리해야 되는 것도 당 차원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근데 국민의힘은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발단이 된 건 환경부 수자원 정보화 사업 중 하나인 국가 수자원관리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지난해 2억 3천만 원이었던 예산이 올해 7억 3천만 원으로 5억 원 넘게 늘었는데 사업을 공동 수주한 곳 가운데 하나가 조 의원이 대주주로 있던 GOCNI로 확인된 겁니다. GOCNI는 지난 2003년 설립된 지리정보시스템 전문업체로 조 의원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 46억 원어치를 모두 백지 신탁했다면서 문제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국토교통위에서 지난번 그에 있어서 이미 백지 신탁 다 끝냈고 그다음에 대표이사도 다 사임했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국민의힘 이종배, 정의용, 이만희 의원 등이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서면 질의를 잇따라해 환경부가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조 의원이 이종배 의원에게 500만 원을 후원했다면서 예산 증액을 부탁한 데 대한 성의 표시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미 관련 기관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후원금을 주고받은 건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고 이해충돌로 여겨질 수 있는 어떠한 의정활동도 하지 않겠다는 것도 공개에 선언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치적 목적의 악의적 음해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 증액을 요청한 의원들도 조 의원과 무관하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업은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업이 아니고 새로이 이렇게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이라 조명희 의원님하고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당사자와 국민의힘 의원들의 적극적인 해명과 반박에도 조 의원이 국토위에서 활동해서는 안 된다는 민주당의 입장도 완강해 한동안 여야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 내부를 향한 거친 비판으로 논란이 된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 논의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어제 저녁 윤리위 회의를 마친 뒤 이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 신고건은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다수의 주요 당직자와 국회의원 등이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줬다며 언행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최근 수해 복구 현장에서 실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윤리위는 김희국 의원과 권은희 의원도 윤리위 규정을 위반했다며 징계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를 닷새 앞두고 당대표 후보인 이재명, 박용진 의원이 마지막 방송 토론에서 맞붙습니다. 두 의원은 오늘 밤 10시 반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당원 개정에서 촉발된 사당화 논란 등 각종 현안을 놓고 막판까지 치열한 설전을 벌일 거로 보입니다. 유일학 주자인 이재명 의원이 누적 득표율 78.35%를 기록하면서 21.65%에 그친 박용진 의원을 크게 앞서고 있어 사실상 승리를 예약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마지막 방송 토론이 이번 주말 수도권 경선과 대의원 투표 등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검찰의 대통령 기록물 압수수색에 대해 야당은 무모한 정치 보복 수사라고 반발하면서 국민적 반발이 있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내가 하면 적폐청산이고 남이 하면 정치 보복이냐며 유치한 이중잣대를 버리라고 꼬집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민주당이 읊어대는 정치보복 타령에는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정치보복이 다시 자신에게 되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불법적 행위와 의혹에 대한 적법한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내가 하면 적폐청산이요, 남이 하면 정치보복과 같은 유치한 이중잣대를 버려야 합니다. 대통령 기록물을 압수수색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칼끝이 겨누고 있는 대상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전임 정권 상대의 정치보복 수사는 반드시 국민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참으로 무모하고 무모한 그런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집중호우 피해가 심각했던 서울 관악과 경기 양평 등 10곳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일기 신도시 공약 파기 논란에 대해선 정책 전달에서 신뢰를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생과 정책, 양축을 강조하며 민심에 다가가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 참석자 전원 시범 적용된 청록색 민방위복을 입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집중호우 피해가 심각한 10개 시군구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서울 관악구와 영등포구, 경기 양평군, 충남 부여군 등입니다.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합동조사를 완료해서 추가적으로 특별 재난지역을 선포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피해 지원은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소상공인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회의 마무리에는 1기 신도시 정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 플랜을 2024년까지 수립하겠다고 한 뒤 공약 파기 논란이 커진 데 대해 정책이 국민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여당과 대통령실, 부처 간 긴밀한 정책 공조도 거듭 당부했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을 해달라. 정책을 언제 발표하느냐보다 국민께 잘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생과 정책을 양손에 들고 민심에 다가가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과 측근에 치우친 인사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잘 듣고 있다면서 소화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에 맞게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박하기보다는 몸을 낮추며 대응하는 모양새입니다. 홍보수석과 정책기획수석의 소폭 개편 후 수석급의 추가 개편 움직임은 없는 가운데 그 아래 비서관과 행정관 교체 또는 이동은 조만간 이뤄질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조금씩 반등하기 시작했는데 이탈했던 일부 지지층의 결집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민 뜻이 담긴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보다 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일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연신 낮은 자세를 보였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14만 2,414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 규모는 최근 다소 주춤하는 가운데 2주 전 같은 시간대보다 754명이 줄었습니다.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14만 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6차 재유행이 이번 주 정점을 나타낸 뒤 감소하겠지만 하반기에 다시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질병청에서 발표한 수리 모델링을 근거로 이번 주 코로나19 재유행 정점을 찍고 앞으로 서서히 감소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그러나 오는 10월에서 11월에 모든 사람의 면역이 일시에 떨어지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다시 큰 파도가 올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초중고 대부분이 이번 주까지 개학을 하면서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감염 사례도 소아청소년에 몰리는 만큼 교육당국은 체험학습과 야외 활동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는 주춤했지만 18세 이하 확진자 비중은 증가했습니다. 2주 전 16%에 불과했지만 지난주 개학과 함께 늘기 시작해 23.3%까지 치솟았습니다. 신규 환자 4명 가운데 1명이 10대 이하인 겁니다. 소아 청소년이 재감염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지난달 재감염 추정 사례 가운데 17세 이하 비율은 49.2%로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백신 접종률은 성인보다 낮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88%가 2학기를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유행 정점과 맞물려 개학 전후 학교를 중심으로 감염이 증가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은 이달 중에는 필수 교육활동과 관련성이 낮은 체험학습과 야외 수업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정점이 예상되는 8월 중에는 교외 체험학습이나 숙박형 체험 프로그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했습니다. 교육당국은 학교 현장 점검과 함께 신속 항원검사 도구 1,400만 개를 배부했습니다. 또 등교 전 자가진단 앱 기록을 독려하고 발열검사 등 1학기부터 진행해온 방역 지침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1학기와 비슷한 방역 전담 인력 6만 명가량을 배치하고 마스크와 소독제, 체온계도 비치해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추석 연휴를 불과 3주 앞두고 돼지 치사율이 100%에 가까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재발했습니다. 할당 관세 0% 적용으로 삼겹살 가격이 이제야 안정세로 접어들었는데 가격이 다시 오르는 건 아닌지 소비자들은 벌써 걱정이 앞섭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최근 강원도 양구군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돼지 치사율이 100%에 가까운 만큼 정부는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미 발생 농장에 돼지 5천 마리 이상을 내몰 처분했고 지난 18일 ASF 발생을 확인한 즉시 강원도에 48시간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ASF의 추가 발생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판단되고 매몰 처분한 농장의 물량이 전체의 0.05% 수준이라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농협 하늘마트에서는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 물량 수급도 원활하고요. 추석 전까지 판매가가 인상되거나 이런 것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6월 한때 100g당 2,950원대를 찍으며 고공행진을 하던 삼겹살 가격은 수입 돼지고기 할당 관세 0% 적용 뒤 점차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기 수요가 몰리는 추석 명절을 불과 3주 앞두고 ASF가 발생하면서 삼겹살 가격은 다시 오름세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 오르면 이제 못 사 먹을 수도 있으니까 더 오르면 안 되죠. 좀 나라에서 물가 안정 정책을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률은 7.1%였고 수입 쇠고기는 24.7%, 돼지고기는 9.9% 오르며 축산물이 물가 상승을 주도했던 만큼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ASF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했던 지난 2019년 삼겹살 가격이 급등하며 금겹살로 불렸던 악몽이 재현되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한미 군 당국이 후반기 한미연합연습 을지자유의 방패에 돌입했습니다.
대규모 야외 실기동 훈련이 부활하고 정부 을지 연습도 통합 시행되는데 연습 기간 중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대북 감시와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로운 이름이 붙여진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본연습이 2주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먼저 이번 주 1부에선 전시 상황을 가정해 북한 격퇴와 수도권 방어 작전을 숙달합니다. 또 다음 주 2부에선 수도권 안전 확보를 위한 역공격과 반격 작전을 수행합니다. 특히 일부 연습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정부기관 4천여 곳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2019년 이후 재난 등을 위주로 별도로 진행했던 정부 연습도 군사 연습과 연계해 시행하는 겁니다. 정부와 지자체 주관으로 실질적인 현장 연습을 강도 높게 실시한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떠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부의 기능을 유지하고 군사 작전을 지원하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드론과 사이버전 등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나타난 새로운 전쟁 양상의 변화를 반영한 시나리오가 적용된 것도 특징입니다. 여기에 지난 2018년부터 축소됐던 야외 실기동 훈련도 부활했습니다. 한미는 연례적으로 실시해온 방어적 성격의 연습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북한은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담대한 구상을 운운하고 내일은 북침 전쟁 연습을 강행하는 발염치하니가 다름 아닌 윤석열 그 위인이다. 사전 연습이 시작된 지난주 이미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북한이 조만간 더 강도 높은 군사 행동을 통해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에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대북 감시와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내일은 한중 양국이 수교를 맺은 지 30주년이 됩니다. 서울과 베이징에서 동시에 기념식이 열릴 예정인데 중국 측의 요구로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2년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식에 당시 시진핑 국가 부주석이 참석했습니다. 행사 장소도 시내 호텔에서 인민대회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차기 국가주석으로 낙점된 인물의 깜짝 등장은 성년이 된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상징했습니다. 我们愿与韩方一道共同努力，推动中韩睦邻友好合作关系不断向前发展。 2017년 한중 수교 25주년 행사 때는 완강 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이 주빈으로 참석했습니다. 비록 한직으로 평가되는 자리지만 장관급보다 높은 부총리급 인사였습니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로 한중 관계가 냉랭하던 시절에도 나름 성의 표시를 한 겁니다. 中韩两国是近邻，两国人民之间的友好交往源远流长。 올해 한중 수교 30주년 행사는 서울과 베이징에서 동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박진 외교장관과 왕이 외교부장이 참석해 양국 정상의 축사를 대독할 걸로 전해집니다. 왕이는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으로 장관급에 해당하지만 부총리급엔 못 미친다는 평가입니다. 기념행사가 코앞인데도 구체적인 일정이 발표되지 않는 만큼 왕이보다 급이 더 높은 주빈이 깜짝 등장할 거란 기대감도 읽힙니다. 다음 달 말 50주년을 맞는 중일수교 기념행사에 뒤져선 안 된다는 묘한 신경전도 엿보입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변수에 더해 사드와 칩4 등 복잡한 외교 문제도 얽혀 있어서 예년과 절대 비교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지난 2월 러시아 침공 뒤 6달 동안 우크라이나군 전사자가 9천 명에 이른다고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발레리 잘루즈니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퇴역 군인과 전사자 유족을 기리기 위한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잘루즈니 총사령관은 하지만 전사자 9천 명에 국경수비대 등 모든 병력이 포함됐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의 침공 뒤 전사자를 밝힌 건 이례적인 일로 꼽힙니다. 러시아 고위 외교 당국자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협상 재개 가능성을 사실상 일축하며 전쟁 장기화를 시사했습니다. 주 제네바 유엔 기구의 러시아 대표인 겐나디 가틸로프 대사는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현재로선 양측의 외교적 접촉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분쟁이 심화할수록 외교적으로 해결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내린 폭우로 서울 도심 일대가 온통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막심했는데요. 비 피해를 키운 원인 가운데 하나로 빗물바지를 막은 쓰레기가 지목됐습니다. 물난리 뒤에도 빗물바지는 여전히 쓰레기로 꽉 막힌 모습입니다. 김혜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신림동에 있는 번화가입니다. 거리 곳곳 빗물바지가 오물과 쓰레기로 꽉 막혔습니다. 바로 옆에 수거함이 있는데도 빗물바지에는 담배꽁초가 수북합니다. 빗물바지 가운데 일부는 이렇게 고무덮개로 막혀 있는 모습인데요.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악취를 막는다며 빗물이 빠져나갈 구멍까지 막아버린 겁니다. 담배꽁초, 전단지 이런 거 들어가서 그거 다 맥혀가지고 물이 지하로 들어갈까 봐 내가 다 긁어내고. 서울 강남역 일대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거리에는 버려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빳빳한 담배꽁초가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연현상인 나무 뿌리와 토사가 있는 경우보다 비닐이나 담배꽁초 같은 그런 쓰레기가 추가된 경우가 우수가 막힌 가능성이 상당히 더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일 수도권에 내린 폭우로 서울 도심 일대가 순식간에 물에 잠기고 당시 맨손으로 배수구 쓰레기를 치운 이른바 강남역 슈퍼맨이 화제가 된 게 불과 2주 전. 유례없는 최악의 물난리를 겪으면서 빗물바지 쓰레기에 대한 문제의식도 커졌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거가 버려질 공간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땅바닥에 버리는 것 같고. 지자체가 주기적으로 배수구 청소 작업을 벌이긴 하지만 쓰레기가 버려지는 속도를 따라가긴 역부족입니다. 무단 투기를 막을 시설부터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이유입니다. 일부 청소하고 뒤돌아서면은 버리잖아요, 담배꽁초들. 지역 같은 경우는 한 3-4번까지 하고요, 계속. 전용 수거함 같은 게 전국에 지금 총 150여 개 정도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민들이 내고 있는 폐기물 부담금으로 설치를 해주던가. 수해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꽁초 바다가 되어버린 빗물바지. 시민의식과 개인의 양심에만 기대기보다는 휴지통을 더 많이 설치하고 무단 투기 처벌은 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예방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연구 용역을 수행하던 연구원이 임신 중에도 잦은 야근에 시달리다가 조산으로 미숙아를 낳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공공기관에서 임신부들에게 야근을 강요하는 사례는 더 있었습니다. 법에 근거해 단축 근무를 요청했다가 폭언을 듣고 해고까지 당하기도 했는데요. 여전히 눈칫밥을 먹으며 일하는 임신부들의 상황, 황윤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권의 한 공공기관에서 위촉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40대 여성 A씨가 받은 모바일 메시지입니다. 사내에 떡을 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팀장에게 질책을 받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입니다. A씨는 재작년 야근과 주말 근무에 시달리다 20주 안에 유산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회사 측에 단축 근무를 요청했는데 돌아온 건 팀장의 폭언이었습니다. 일단 축하를 드려요. 축하해주는데 프로젝트잖아요. 시가 법적으로 누릴 거야, 다 누리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마. 근데 다른 사람한테 그걸 강요하면 안 된다니까. 이 폭언 이후 3일 만에 해고 통지까지 받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고용당국에 신고도 해봤지만 합의만 종용할 뿐이었습니다. 다른 배심원들이 다 들어줄 수 없으면 너는 모든 걸 다 잃게 될 거라고. 그러니 그냥 그쪽에서 지금 합의금 제시할 때 그거를 그냥 받아들여라. 취재 결과 3명 가운데 1명꼴로 임신과 출산, 육아 관련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여성지원센터가 지난 3년 7개월 동안 접수한 민원 9천여 건 가운데 임신, 출산, 육아기 때의 불이익 처우 관련 상담이 3,100여 건이었습니다. 출산 전후로 휴가 내기 쉽지 않다는 내용의 상담이 500여 건이나 있었고 임신이나 육아 때 근로 단축이 어렵다는 상담도 있었습니다.
모성보호 관련법이 하나둘씩 완성 단계로 가고 있지만 아직 빈틈이 많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현행법은 임신부들에게 야근이나 추가 근무를 강요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나 특수직종 여성들에게는 여전히 예외가 존재합니다. 더욱 강력한 보호를 위해서 기존 법령들이 적어도 모성보호에 관해서 아니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해서는 원하청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합계 출산율이 3년 연속 세계 꼴찌 수준입니다. 모성보호 강화는 여기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오랜 기간 사람들이 다니던 길이었는데 땅 주인이 지나다니지 말라며 막은 곳이 꽤 많죠. 도심뿐 아니라 농촌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 인심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마냥 치부하기도 어렵습니다. 개인 재산권과 통행권이 충돌하는 현장. 제보는 Y 지환 기자입니다. 강원도 철원 한적한 산간 마을입니다. 네, 바로 옆에는 시냇물이 흐르고 있고 도로는 차 한 대 정도 다닐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산골 도로입니다. 그런데 외부인 출입 금지라고 써 있죠. 마치 전체가 사유지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길을 따라 올라가자 도로 한가운데 떡하니 나타난 건 맞습니다. 수영장입니다. 주변에 콘크리트까지 쳐놨습니다. 바로 옆 집주인이 도로에 포함된 자기 땅에 설치했습니다. 수영장 옆엔 커다란 컨테이너까지 놓였습니다. 네, 이 컨테이너와 수영장 사이의 간격은 한 1m 정도, 차량은 안 되고 사람은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입니다. 길이 이 집에서 끝난 건 아닙니다. 위에도 집이 있고 사람이 삽니다. 고추 농사 짓고 깨를 심던 밭도 있습니다. 진입로가 막혀 차가 구할 수 없어 농사는 포기, 잡풀만 잔뜩 올라왔습니다. 윗집 주민은 생필품 보급도 어렵습니다. 보시면 알지만 우리 보일러실 기름 다 떨어졌어요. 보일러실에? 기름이 못 올라오지. 차가 막혔어. 차가 막혀서? 가스도 지금 달랑달랑하고. 길 전체가 사유지는 아닙니다. 사실 마을 주변 대부분은 국유지입니다. 도로 일부 포함된 사유지를 두고 이웃 간 다툼이 이를 키웠습니다. 차 타고 오가며 시끄럽고 먼지 날린다며 싸우던 일이 반말과 욕설, 삿대질로 커졌고 그래서 홧김에 저지른 내 땅 재산권 행사가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나도 열어주고 문만 열고 닫고 다니면 난 열어주려고 마음먹었어요. 우리가 대문 해놨다고 나쁘다고 3대가 빌어먹는다고 온 동네 다니면서 3대가 빌어먹는 소문. 욕은 욕대로 하고. 군청 직원이며 경찰이며 여러 차례 현장에 나왔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수십 년 이용하던 통행로가 갑자기 막힌 곳도 있습니다. 이달 초 평창 대관령 펜션 단지 모습. 길이 막혀 관광객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수십 통 112 신고에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통행로 중간에 세운 차는 밤새 빼지 않았습니다. 저희 YTN이 받은 몇 장의 제보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차량이 도로를 막았습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지금은 차가 빠지면서 통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차를 막았던 길목은 인근 말목장 소유, 목장 땅 임자는 산림청입니다. 수년 전 국유지를 임대받은 목장 주인이 갑자기 울타리를 친 겁니다. 그렇죠, 강제로. 손님들 다 있는데 성수기에 예. 그 손님들이 거의 100명 이상이 다 갇혀 있었던 거죠. 국유림을 임대를 받아서 말목장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도로 소유권을 막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펜션을 나가려는 사람들은 급한 대로 배추밭 옆 비포장 산길을 내려가야 했습니다. 통행로를 막은 이유는 뭘까? 목장주는 일단 길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는 길이 아니고 목장 내입니다. 네네. 목장 내에 있는 목도 말이 나가지 못하게 울타리를 쳐야 되는 거잖아요. 말에 대한 도난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펜션주들은 목장주와 산림청 간 국유지 임대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림청은 이미 개인의 임대한 땅이고 군청이 먼저 도로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주민들이 평창군에 요구를 해서 평창군에서 움직여줘야지 이게 실마리가 풀릴 것 같아요. 사유지를 둘러싼 주민 갈등과 도로 분쟁 그리고 법적 다툼. 이게 이제 비단 도심만의 일은 아닙니다.
해결을 위한 명확한 기준과 해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가을의 두 번째 절기 처서인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수도권 지방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산발적인 비구름이 분포해 있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아침에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을 시작으로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은 내일 오후까지도 오락가락 이어지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남부와 충남, 전북과 경북에 최고 5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비가 내려도 더위는 쉬어가지 않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2.5도, 대전은 23.3도, 대구는 25.7도를 보이고 있고요. 남부와 제주도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 대구는 32도, 제주도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더위의 기세가 많이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 배우자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단 지난 정부에서 추천하지 않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함께 임명하자는 조건을 달았는데 민주당은 조건부 임명에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 논의를 미뤘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닷새 앞두고 이재명, 박용진 당대표 후보는 마지막 방송 토론에서 격돌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40원을 넘는 등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당분간 환율 급등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물가와 경기에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만 명 중반대로 예상됩니다. 재유행은 이번 주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올가을 다시 대규모 유행이 찾아올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약 6개월이 지난 가운데 러시아가 평화협상 재개 가능성을 사실상 일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지금까지 전사자가 약 9천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새벽부터 중부지방에 내리던 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은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더위가 사그라든다는 절기상 처서인 오늘 남부지방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31도까지 오르겠지만 내일부터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 친인척을 들여다보는 특별감찰관에 대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하자고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조건부 임명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쉽사리 논의가 진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내내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후보를 국회에서 추천해주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지금 추천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과 보폭을 맞춘 국민의힘도 민주당을 향해 지난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데 사과를 요구하면서도 논의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단 민주당이 지난 정부에서 추천하지 않은 북한인권재단 이 사건과 연계하자고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특별감찰관 지명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지명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부감찰과 견제를 위해 특별감찰관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다른 사안과 함께 특별감찰관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부정적이라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안과 다른 사안을 연계해서 하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저희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순수한 의도가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특별감찰관 임명을 두고 법사위에서도 한동훈 장관과 야당 의원이 대리전을 펼쳤습니다. 역시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특별히 중요하다. 그게 특별감찰관의 입법 취지다. 그 입법 취지가 5년 넘게 지켜지지 않아 왔고요. 그렇게 과거로 자꾸 돌아가시지 마시고 과거 없이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6일 지방선거 이후에도 원구성 지연으로 미뤄진 국회 특별감찰관 공론화가 첫 발을 뗀 셈이지만 여야가 서로 다른 셈법 속에서 상대탄만 하며 지루한 줄다리기를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이른바 채널A 사건의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최 의원은 회의 도중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법사위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자 법사위의 피고인이 자신 한 명이냐고 반문한 뒤 한 장관은 본인이 피해자라 주장하지만 자신을 더 피해자라 보는 견해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의 발언 도중 한동훈 장관이 기소됐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 있다고 하자 최 의원은 어디 끼어드냐며 그런 태도를 바꾸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발언 기회를 얻은 한 장관은 그 사건의 사실상 피해자는 자신이고 가해자는 최 의원이라며 가해자가 법사위원 자격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질문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헌법의 영장 청구권 조항이 검사의 수사권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입장에선 검사의 수사권 제한이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처장은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 참석해서 검사의 수사권 제한은 기본적으로 형사 절차 법정주의에 반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의 검찰 수사권 시행령 개정에 대해선 다음 달 10일 시행일 일정에 맞춰 심사를 끝낼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거취를 놓고 여야 간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전 위원장의 SNS 소개글이 문재인 정부와 함께라고 적힌 것을 문제 삼으면서 문재인 정부가 끝났는데 아직도 자리를 지키는 이유를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김한구 의원은 전 위원장의 근태를 두고 감사원이 감사에 나선 데 문제를 제기하며 망신주기식으로 피감사실을 통보한 것은 감사사무 처리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윤석열 대선 후보 당시 대선 캠프 출신인 시민사회수석실 A 비서관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A씨가 외부 인사와 부적절하게 만나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기강 확립과 쇄신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된 인사들의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건 맞다며 A씨 역시 감찰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인사기획관실의 비행정관은 최근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거로 확인됐는데 인사 민원 연루 의혹이 불거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본격 대통령 기록물 확보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은 길게는 몇 주가 걸릴 전망인데 당시 북송 결정 과정이 담긴 핵심 기록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수사팀. 첫날 기록관 측과 압수 방식과 선별 절차를 협의한 뒤 주말 동안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 사흘 만에 본격적인 압수수색에 돌입했습니다. 서운전 국가정보원장 등 주요 피고발인의 변호인들도 기록관을 찾아 압수 과정을 참관했습니다. 압수수색은 2019년 10월 31일부터 11월 7일까지 8일 동안 생성된 대통령 기록물 가운데 사건과 관련 있는 문서 목록을 우선 추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목록을 검토한 수사팀은 추후 사본을 만들 필요가 있는 문서를 특정해서 대통령 기록관에 별도로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기록물은 열람과 사본 제작이 엄격히 제한되는 데다 요청한 기록을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압수수색 종료까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과거 검찰의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도 댓글 여론조작 의혹 수사 땐 2달가량,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사건의 경우엔 91일 동안 진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속단하긴 어렵지만 관련 자료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만큼 압수수색이 몇 주가량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북송 결정 과정과 청와대 지시가 담긴 기록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회의록이나 각 부처 보고 내용을 확보하는 건 물론 남은 기록을 비교해 어민 조사 보고서에 귀순 관련 표현이 삭제됐다는 의혹도 가려낼 전망입니다. 만약 압수수색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사건 때처럼 수사 방향이 기록 삭제 의혹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정원 고발 이후 속도감 있게 수사를 이어온 검찰이 이번 압수수색에서 문재인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재구성하는 핵심 자료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 내부를 향한 거친 비판으로 논란이 된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 논의를 미뤘습니다. 좀 더 지켜보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최근 수해 실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성환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는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3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마친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이 위원장은 관심이 쏠렸던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당원 등에 대한 신고건에 대해 오늘은 논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안건을 다루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윤리위는 최근 수해복구 현장에서 실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김희국 의원과 권은희 의원도 윤리위 규정을 위반했다며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정치적 부담이 덜한 사안부터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논의 시점에 대한 질문에 두고 보겠다며 여지를 뒀습니다. 이 다음에는 오늘은 논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네. 그럼 언제 논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 전 대표를 꼬집어 말하진 않았지만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경고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모두가 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언행으로 건전한 정치 토론 풍토를 지켜가는 것이 국민과 당원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 대표는 이런 움직임에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내릴 경우 지금보다 대응 수위를 더 높일 태세입니다. 윤리위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말을 규제하겠다는 거거든요. 정치는 말로 하는 거고요. 표현을 규제하겠다는 것인데 이준석이 막말로 논란이 된 적은 없거든요.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지더라도 법적 다툼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가처분과 본안소송은 충분히 결과가 다를 수 있고 저는 이 지금 비대위 전환에 대한 일련의 소송 같은 경우에도 계속 다퉈야 될 거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추가 징계 논의를 일단 유보하면서 확전은 자제한 모습이지만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올 가처분 신청 사건 결과에 따라 여당 내 권력 지형은 또 한 번 출렁일 수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1,340원 선마저 넘어서며 13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19일 종가보다 13.9원이 오른 1달러에 1,339.8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급등세로 거래를 시작한 원달러 환율은 오후 1시 50분쯤 1,340원 선마저 돌파했습니다. 환율이 1,330원을 넘어선 건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4월 29일 이후 13년 4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정부가 나라 살림 씀씀이를 줄여 적자 규모를 일정 비율로 묶어두겠다는 계획을 내놨죠. 조만간 발표될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될 전망인데 대규모 감세 등과는 모순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나랏빛 천조원 시대에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긴축입니다. 나라 돈을 아껴 써서 일정 기준 이상으로 나라 살림 적자를 못 내게 하겠다는 겁니다. 예산을 짜는 기획조정부가 앞서 각 부처에 구조조정 없이는 증액도 없다는 일종의 경고장을 보냈을 정도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년도 예산안부터 성역 없는 지출 구조 조정과 공공부문 지출 절감에 착수했습니다. 정부가 정한 기준은 세금 수입에서 전체 지출과 사회보장기금을 빼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볼 수 있는 관리 재정 수지입니다. 이 관리 재정 수지 적자 규모를 한국 경제 전체 규모인 국민 총생산 GDP의 3% 비율에 맞춰 묶어두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발표될 내년도 예산 총지출은 올해 본 예산보다 30조 원 정도 늘어나는 데 그친 640조 원 안팎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준칙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구속력을 확보하고 법률 통과 즉시 준칙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단순히 수입과 지출의 뺄셈을 넘어 좀 더 건전성을 확보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2차 추경에서부터 현금 출자는 1,000억 원 줄이고 현물 출자는 5,000억 원 늘리는 방법이 사용됐거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배가 되지만 현금만 맞출 수 있는. 여기에 건전한 재정을 외치면서도 정부 수입을 크게 줄이는 60조 원 감세를 주장하고 병사 월급 인상 등 209조 원 규모의 공약도 고집하는 등 정책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걱정도 계속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 2주나 지났지만 복구 작업이 한창인 곳이 여전히 많습니다. 큰 피해를 입은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 일대 마을에선 집이 토사에 휩쓸린 이후 갈 곳을 잃은 주민들이 마을회관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건복리 마을입니다. 이곳엔 지난 8일부터 나흘 동안 6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열흘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변이 온통 토사와 돌덩이로 가득합니다. 도로도 깎여 내려가면서 어디가 길인지 알아볼 수조차 없습니다. 다세대 주택 입구도 쓸려 내려온 흙더미에 처참하게 뜯겨 나갔는데요. 주택 안으로 들어가 보면 계단이 부서지고 벽면이 떨어져 나가 폐허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주민들은 이렇게 물건도 내버려둔 채 겨우 몸만 빠져나갔는데요. 건물 붕괴 우려로 주민들은 마을회관에서 지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당장 초등학교 개학을 맞은 마을 주민은 자녀를 어떻게 등교시킬지 막막합니다. 지금 당장 이제 내일부터 아이들이 초등학교가 개학이거든요. 이제 어린아이들 이제 뭐 아침 준비라든지 학교 갔다 와서 그 이후의 시간들을 이 안에서 위험한 공간에서 보낸다는 게 지금 좀 많이 불안한 상태예요. 하나하나 가꿔왔던 공간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건 상인들도 마찬가지. 가게 안까지 밀려든 토사는 겨우 파냈지만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지 착잡한 심정입니다. 나름들이 그 은행나무도 있었고 가을이면 그 은행잎이 바닥에 노랗게 깔리고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거든요. 오랫동안 가꿔온 아름다운 곳이 이렇게 무너진 게 마음이 많이 아프죠. 산사태 피해를 본 지 2주나 흘렀지만 마을 곳곳은 폭우의 상흔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 곧 추석 명절도 다가오는데 언제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주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시군구 10곳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서울 관악구, 경기 양평군, 충남 부여군 등이 포함됐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경기 양평군, 충남 부여군 등 10개 시군구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합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액 등 일정한 요건이 법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신속한 복구에 도움을 드리고자 사전 조사가 완료된 곳부터 특별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합니다.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합동조사를 완료해서 추가적으로 특별 재난지역을 선포하겠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14만 2,414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 규모는 최근 다소 주춤하는 가운데 2주 전 같은 시간대보다 754명 줄었습니다.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14만 명대를 기록할 거로 보입니다.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을 소관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국회 운영위는 오늘 오전 10시 전체 회의를 열어 소관기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예산 결산 심사를 진행하는데요. 특히 운영위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등이 출석할 예정인데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과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특혜 의혹 등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거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를 닷새 앞두고
당대표 후보인 이재명, 박용진 의원이 마지막 방송 토론에서 맞붙습니다. 두 의원은 오늘 밤 10시 반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서 당헌 개정에서 촉발된 사당화 논란 등 각종 현안을 놓고 막판까지 치열한 설전을 보일 거로 보입니다. 고 이해람 공군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전현직 공군 주요 인사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이성용 전 공군 참모총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부르는 데 이어서 내일 오후 전익수 공군 본부 법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 중사 유족과 군인권센터는 사건 발생 당시 이성용 전 총장이 가해자 구속 수사 검토를 제시했지만 전 실장이 이를 무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수사 무마 등 핵심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전 실장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이번 주에 정점을 찍은 뒤 천천히 하락세를 이어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감염과 백신 접종으로 얻은 면역력이 떨어지고 있어 가을에 다시 대규모 유행이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일주일마다 증가하던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최근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이틀 연속해서 한 주 전 같은 요일보다 각각 8,600여 명과 3,000여 명씩 줄어든 겁니다. 이 때문에 이번 재유행이 변곡점에 이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도 이번 주에 재유행 규모가 정점을 찍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번 주 정도까지가 아마도 정점을 찍고 앞으로 서서히 감소할 거라는 예상은 합니다. 그것이 처음에 질병청에서 발표했던 수리 모델링에 근거한 자료였고요. 그러나 하반기에 다시 유행이 급격히 커질 거란 전망도 함께 나왔습니다. 지난달과 이달 시행된 백신 4차 접종은 효과가 4개월 정도 지속하는 걸 고려할 때 4차 접종 대상이 아닌 국민 대다수는 면역력이 더 일찍 사라질 것이고 지난 3월 오미크론 유행 때 감염된 1,800만 명의 면역력이 6개월 지나 떨어지는 시점까지 계산하면 10월과 11월에 유행에 큰 파도가 닥칠 거란 분석입니다. 정말 제 예측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한 번에 큰 파도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월, 11월이 되면 모든 사람들의 면역이 일시에 떨어지는 그런 시기가 오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감염되면 빨리 약을 처방받고 중증으로 진행되면 곧바로 병상을 배정받아 치료받는 체계를 더 확실하게 정비해야 합니다. 당장 이번 재유행에서도 다음 달 초 위중증은 최대 920명, 사망자는 하루 최대 140명 나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전문가 자문단은 단기적으로는 중환자 대응에 집중하되 코로나 이후 다른 감염병에도 대비한 의료 체계와 백신 치료제 개발 인프라 등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지난 10일 코로나19 극복을 선언한 북한에서 일상 회복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해수욕장과 박물관 등 관광지마다 피서객들로 북적이는 모습입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함경남도 함흥시에 있는 마전 유원지. 물놀이를 즐기는 인파로 해수욕장이 북적입니다. 인근 소나무 숲에서 승마를 즐기거나 유원지 내 헬스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눈에 띕니다. 오늘 가족들을 데리고 이거 마전 유원지 와서 노니까 정말 좋습니다. 이거 말도 타고 버도도 타고. 더위를 피해 실내 휴양시설을 찾는 피서객들도 많습니다. 평양 자연박물관에는 휴일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적 명절날이나 일요일 같은 때는 10,000명이 넘는 이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7일 악성 전염병 위기가 완전히 해소됐다며 최대 비상방역전 승리를 공식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방과 국경 지역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등 방역 조치가 대폭 완화됐습니다. 휴양과 요양, 관광도 정상화되면서 공공시설마다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는 백신이 없어 코로나19가 아직 잠복해 있을 가능성이 큰 만큼 재확산을 경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이끈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장이 오는 12월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최고 의학 고문인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뒤 대응을 이끈 감염병 전문가로 백악관 대응팀의 일원으로서 대통령에게 대처 방안을 조언하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도 관장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파우치 소장은 모든 미국인의 감동을 주었다며 봉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신적 지주로 불리는 극우 사상가의 딸이 차량 폭발로 숨지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쟁에 불만을 품은 러시아 내부 소행 가능성도 나오고 있지만 러시아가 이번 사건을 빌미로 대반격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심장 모스크바에서 의문의 폭발 사고로 숨진 다리아 두기나. 푸틴 대통령의 정신적 지주 알렉산드르 두긴의 딸이어서 의혹은 더 커졌습니다. 모스크바 경찰은 폭탄이 운전석 밑에 설치돼 있었다며 누군가 지시한 계획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내부 강경파들은 분열을 노린 우크라이나 소행으로 몰아가고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Это уже теперь не такая абстрактная война, там, да, которую вы по телевизору смотрите. Это уже у нас в России идет. Не только Крым бомбят, так уже и вон в Подмосковье теракты устраивают.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불만을 품은 내부 소행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도 지켜보는 분위기지만 강경파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배후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이번 사건을 빌미로 대반격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병합한 크림반도에서 우크라이나가 게릴라전을 이어가며 긴장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크림반도에 주둔하는 러시아 흑해함대 소속 항공부대가 공격받는가 하면 흑해함대 본부가 드론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강경파들은 독립기념일인 오는 24일에 맞춰 국제사회에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Ми маємо бути свідомі того, що цього тижня Росія може постаратись зробити щось особливо гидке, щось. 실제로 러시아 흑해함대는 최근 순항 미사일을 탑재한 함선 5척과 잠수함을 추가 배치했고 우크라이나는 수도 키이우에 대규모 행사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주변의 포격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주미일 러시아 대사를 불러서 군사 행동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미 국무부가 아나톨리 안토노프 주미일 러시아 대사를 불러 자포리자 원전 통제권을 우크라이나에 넘기고 원전 주변에서의 군사 행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뉴질랜드에서 유골로 발견된 어린이 2명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여성이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여성이 한국에서 태어난 뉴질랜드 국적의 여성이며 지난 2018년 한국에 다시 입국한 뒤 이후 출국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최근 뉴질랜드 경찰이 한국 경찰에 관련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가 그동안 성소수자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던 남성 간의 성관계 처벌법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동성 간의 결혼은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임수근 기자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63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싱가포르 형법에는 이른바 동성 성관계 처벌법이 있습니다. 식민지 시절인 1938년 제정된 형법 377A 조항은 성인 남성 사이의 성관계를 최고 2년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는 국경일 국정연설에서 성인의 개인적인 성관계를 이유로 사람들을 기소해 처벌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며 폐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The government will repeal Section 377A and decriminalize sex between men. I believe this is the right thing to do and something that most Singaporeans will now accept. 싱가포르에서는 해당 형법 조항이 시대착오적이며
성소수자를 차별한다며 폐지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도 2007년 싱가포르 의회가 이 조항의 폐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이래 형 집행을 유보해왔습니다. 리셀룽 총리는 그러나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규정한 국법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성 혼과 관련해 헌법상의 이의 제기가 있을 수 없도록 헌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o I think it's a well-struck balance to reappeal 3770A, but at the same time reinforce the family neutral definition and ensure that it's not challenged in the court. 싱가포르 성소수자 단체는 동성애 처벌법 폐지라는 성과와 함께 동성은 절대 불인정이라는 또 다른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현재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한 나라는 네덜란드 등 유럽을 중심으로 타이완, 쿠바 등 32개국입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오는 2024년 대선 출마 결심을 사실상 굳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출마 선언 시점을 11월 중간선거 이후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NBC 방송은 최근 트럼프와 대화한 인사들을 인용해 대선 출마 시점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지만 중간선거 이후 출마 선언을 하는 쪽으로 가능성이 기울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방송은 출마 시점 조정의 표면적 이유는 출마를 서둘러야 할 정도로 위협적인 경쟁자가 없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려는 공화당의 노력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영국의 내년 물가 상승률이 18%를 넘기면서 50여 년 만에 최고를 기록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시티뱅크는 내년 1월 영국 물가 상승률을 18.6%로 예상했고 레졸루션 파운데이션은 18.3%로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물가 상승률은 석유 파동이 일어났던 지난 197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타이완을 방문하고 있는 미국 인디애나주 주지사가 이번 주 우리나라를 찾을 예정입니다. 인디애나주 주지사의 방한이 관심을 모으는 건 LG 에너지솔루션의 미국 내 신규 배터리 공장 건설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김원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4일까지 타이완을 방문 중인 에릭 홀콤 미국 인디애나주 주지사가 타이완 방문 뒤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홀콤 주지사의 방한이 관심을 모으는 것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미국 내 신규 배터리 공장 유치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미국 자동차 회사 제너럴 모터스, GM의 합작사인 얼티엄 셀즈의 미국 내 네 번째 배터리 공장 후보지로 인디애나주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18일 보도에서 얼티엄 셀즈는 인디애나주의 뉴 칼라일에 배터리 공장을 짓기 위해 당국에 세금 감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홀콤 주지사의 이번 주 우리나라 방문에서 이 문제가 최종적으로 매듭이 지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홀콤 주지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번 타이완과 우리나라 방문이 경제개발 출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얼티엄 셀즈의 첫 공장은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으며 이달 말 양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 테네시주의 두 번째 공장을, 미시간주의 세 번째 공장을 각각 건설 중에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소비자들이 예상하는 물가 상승률인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올해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은 8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전달보다 0.4%포인트 내려간 4.3%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지난해 12월 0.1%포인트 떨어진 이후 올해 줄곧 상승세를 보였고 지난달에는 역대 최고치인 4.7%를 기록했습니다. 한은은 세계적으로 물가 흐름이 진정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가까워졌다는 기대감과 기준금리가 큰 폭으로 올랐던 영향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땅 독도에서 제주 해녀들이 물질을 했다는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계속된 이들의 활동은 어업권뿐만 아니라 영유권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요. 제주 해녀들이 어떻게 독도에 가게 됐는지 허성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 해녀들이 우리 땅 독도에 발을 디딥니다. 거친 파도를 이겨내며 청춘의 한때를 독도에 바친 지 60여 년 만입니다.
그때는 이 바오마다 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바오마다 다 물개만 있어서 이 섬이고 저 섬이고 다 돌아다니면서 미역경강 방구에서 말려가 이제 건조시기에 나오면은 이제 울릉도 가서 팔아내 이제. 가파른 돌산을 올라 물을 구하고 비바람을 맞으며 잠을 설쳤던 만큼 당시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바람이 일주일을 불었습니다. 일주일을 불고 매역 건조한 매역도 다 떠나가고 버리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때 온 사람들. 일제강점기 제주 해녀들은 일제의 부당한 착취에 맞서 독도 등지로 활동 영역을 넓혔습니다. 광복 이후에는 독도 의용수비대가 순시선을 보내는 일본의 야욕에 맞서 독도사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 해녀들을 모집했습니다. 따져 보면은 실효적으로 우리와 함께 해녀들과 함께 우리 영토를 지키고 지배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겁니다. 독도에서 활동한 제주 해녀들의 역할이 알려지면서 지자체도 관련 역사와 문화보전 등에 나섰습니다. 1954년에 협약을 맺어서 울릉도 독도에서 물질을 시작했었는데 다시 68년 만에 공식적으로 저지도와 경상북도가 새롭게 다시 업무 협약을 맺는다라는 점이 의미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해녀 문화를 개성하고 보존하는 거고 섬의 발전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또 관광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경상북도와 제주도는 제주 해녀의 강인한 생명력과 정신이 우리 영토 수호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고 다양한 교류 협력을 이어가기로 약속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걸그룹 블랙핑크가 세계 최대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이틀 연속 1위를 기록하며 화려한 귀환을 알렸습니다. 한편 신인 걸그룹 뉴진스는 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 멜론의 톱 순위를 차지하는 등 올해 여름엔 유난히 걸그룹들의 활약이 눈부십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핑크빛으로 빛나는 서울의 밤하늘. 같은 시각 도쿄타워도 분홍색 불을 밝힙니다. K-팝 걸그룹 블랙핑크 컴백 기념으로 모두 6개 나라 랜드마크에서 진행된 점등 행사입니다. พอเรารู้ว่ามันมีโปรเจกต์ไลฟ์อัพมาแล้วเราแบบประเทศไทยเป็น1ใน6ประเทศอย่างเงี้ยเรารู้สึกว่าเราต้องมาเพราะเราแบบซัพพอร์ตสีสาว 화려한 복귀만큼 성적은 눈부셨습니다. 블랙핑크의 신곡 핑크베놈은 세계 최대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의 글로벌 톱 차트에서 이틀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20년 How You Like That으로 2위를 기록한 데 이어 K-팝 여성 아티스트로는 최초로 정상에 오른 겁니다. 뮤직비디오 역시 공개 이틀째 조회수 1억 건을 돌파하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컨셉은 뱀파이어였고요. 제가 지금 한 2000년 정도 살고 있거든요. 우리 블링크를 만나려고 2000년 산 것 같습니다. 블랙핑크는 현지 시각 오는 28일 열리는 미국 대중음악 시상식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 올해의 그룹 등 3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1년 10달 만에 컴백과 동시에 정상을 향해 달리는 모습에 전 세계 팬들의 마음도 핑크빛으로 물들었습니다. ก็รู้สึกดีใจค่ะตื่นตันคือรอมานานมาก2 ปีแล้วเพลงก็ดีมากฟินมากวันนี้ที่ได้ฟังคือแบบโอ๊ยจะตายดีค่ะดีชอบ K-팝 걸그룹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또 다른 얼굴 뉴진스입니다. 어텐션과 하이프보이는 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 멜론 톱 100의 1, 2위를 나란히 차지하며 3위 핑크베놈을 앞섰습니다. 히트곡 러브다이브로 발매 4개월째 차트 6위를 기록 중인 6인조 걸그룹 아이브도 애프터라이크를 발표하며 K-팝 걸그룹 대열에 당당히 합류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절기 처서인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려도 더위는 쉬어가지 않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은 탓에 체감하는 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시원한 옷차림 해주시고요. 우산도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아침에 서울과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은 내일 오후까지도 오락가락 이어지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남부와 충남, 전북과 경북 서부에 최고 5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비가 내려도 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2.5도, 부산은 25.6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남부와 제주도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 대구는 32도, 제주도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30도를 밑돌면서 더위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도 많이 미끄러울 것으로 보이니까요. 차간 거리를 넉넉하게 유지하는 등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